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국내외 도서 한 50여 권을 진짜 이 잡듯이 잡은 그 이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가정법 특강이라는 걸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 가정법 특강에는 저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고요, 학자들끼리 합의를 본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제가 철저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법 특강은 총 5부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1강, 1편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게 이제 가정법 특강 제 1편, 바로 기본편이고, 그 다음에 2편이 심화편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강의는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 강의고, 그리고 이제 3편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보충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법 장에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법 표현들, 학교 다닐 때 진짜 우리를 뭐라 그럴까, 현타 오게 만들었던, 이런 게 무슨 가정법이지? 이건 무슨 표현이지? 막 싶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정리하는 보충 수업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4편과 5편이 가정법 실전 적용편, 이렇게 돼서 회화, 그리고 또 글 쓰시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멋진 글이 나올 수가 있는지, 문장력도 좀 길러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총 5편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부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학교도 영어과를 나왔고 여러 가지로 제 가정법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일주일 내내 가정법만 들여다보다가 꿈에도 가정법이 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봤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이거를 도저히 한 강에 담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 되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진짜 40이 넘어서 정말 내공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 그때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강에 담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가정법이라는 거를 한자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짓 가짜에, 그 다음에 맞다, 정할 정자, 그리고 이제 방법 법자, 이렇게 써가지고 가정법 이렇게 쓰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정하여 나타내는 그런 방법,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제가 볼 때는 썩 나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괜찮은 번역 정도, 또는 어쩔 수 없는 번역 정도,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 번역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아주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가정법은 다음의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장,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그리고 2번 문장, If he studied hard, he would pass the exam. 그리고 3번 문장은 If he had studied hard, he would have passed the exam. 각각 우리말로 옮겨보자면은, 첫 번째 문장은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통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중에 1번이랑 2번 문장이 우리말로 보면은 사실상 해석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곤 했었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 세 가지 이제 문장의 케이스들을 각각, 첫 번째는 가정법 현재,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 첫 번째 문장인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이라는 이 문장은 엄연히 따지면은 가정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쩌다가 그러면 이 문장이 우리가 가정법 장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배웠는지, 이거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번역의 한계라는 그런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이 가정법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the subjunctive moo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moo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무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조금 어원은 좀 다른데요, 화자의 심리적 태도, 이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mood는 보통 우리말로는 서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subjunctive란 단어는 거의 다 처음 보시죠. 이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mood employed to denote an action or state as conceived and not as a fact 라고 써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상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행위나 상태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이 정도로 그냥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subjunctive라는 이 말은 화자가 자기
자기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상상이라고 전제를 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그런 것이구나. 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단어가 제법 잘 어울리죠. 그런데 독특하게 어원을 보시면 이 어원 자체에 나와 있는 단어는 딱히 가정이라는 단어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subordinate, 그러니까 종속된이라는 이 단어랑 같은 어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subjunctive mood라는 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작해서 라틴어로 이게 또 전승이 돼서 이게 현대까지 이렇게 와서 subjunctive mood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the subjunctive mood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영어의 조상님들 역사를 또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죠. 또 다행히 역사하면 또 제가 나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도치 않은 혼란 속으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텐데, 제가 그 세 가지 문장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 문장인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같은 경우는 엄연히 따지면 이건 가정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실제로 영문법 원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보통은 영문법 원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 indicative mood라는 걸로 표현한 조건문, conditional sentence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문법 원서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하지만 그런 용어 같은 거에 너무 강박관념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좀 그런 거는 좀 잠깐 접어두고 그냥 좀 결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 방식을 그냥 조건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조건법은 영어로 conditional mood라고 보통 부르는데, 설명하자면 정말 길지만 지금 이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conditional mood, 조건법이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썼었던 용어 중에 직설법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indicative mood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자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서술할 때 쓰는 그런 서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fact moo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즉 결론을 내자면은 if he studies hard 라는 조건이라면, 즉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he will pass the exam 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냥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조건문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딱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 의미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말로 뭐 번역을 해라 그러면은 대부분 뭐 그냥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걔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이거랑 아까 전에 보셨던 첫 번째 문장이 우리말 해석본으로 보면은 그게 그거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은 거는 우리말로 깔끔하게 해석하기가 진짜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식으로 저희가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문장이 가정법장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을 굳이 되게 문학적 감성을 넣어가지고 되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국어책에 나오는 성장소설처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걔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터인데,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글을 쓰거나 그럴 때 다 말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첫 번째 문장도 똑같이 가정법 장에 넣어서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은 거랑 차이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정법을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이 점은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의문은 풀렸으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If he studied hard, he would pass the exam 이라는 이 문장은 이 앞에 if가 붙어 있는 이 부분과 뒤에 부분을 따로 이제 떼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일단 if 붙어 있는 앞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studied hard. 자, 이 부분을 딱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가요? 1번, 그가 만약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2번, 그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정답은 이 맥락에서는 2번입니다. 물론 1번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제가 이 맥락에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번입니다. 여기서는 2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어떻게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그 지식이 있는데, 영어를 비롯한 여러 유럽 언어들,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인도 유럽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우리가 backshift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 제가 이 backshift를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후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후퇴.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냥 어떤 그 시제를 그 전 시제로, 그 과거 시제로 하나 후퇴시키는 그런 기법을 뜻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후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후퇴시키는 이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과 상반되고, 이게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나의 뭐 소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backshift라는 기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마 영어 이외에 다른 그 유럽 쪽 그런 언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지금 이거 되게 쉽죠. 왜냐하면은 그쪽 언어에서는 이거를 워낙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되게 간단한 개념으로 그냥 배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대에서부터 뭐 중세, 현대까지 쭉 이쪽 영어, 그다음 뭐 독일어, 그 다음에 로망스어로 통하는 뭐 이태리어, 스페인어, 그 다음 프랑스어 같은 이런 언어들에서는 진짜 옛날부터 쭉 써왔던 그런 방법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즉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If he studied hard, he would pass the exam. 이게 지금 정확하게 backshift가 된 그런 문장인데, if he studied hard라고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가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하지만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말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바로 he would pass the exam,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원래 아까 저희가 1번 문장에서 본 대로 he will pass the exam 이라고 will을 써버리면 이거는 거의 확신하는 그런 확정된 미래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will을 would로 하나 후퇴시켜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뭐 통과하겠지라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f he studied hard, he would pass the exam 이라는 이 문장을 우리말로 진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걔가 공부를 안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걔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터인데, 약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이거를 상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거를 한번 말씀으로도 해보시고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딱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장에서 he would pass the exam 이라고 이제 would를 여기다 집어넣은 그 원리를 보시면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ackshift라는 기법은 동사, 뭐 조동사 이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조동사는 다 원래 동사였어요. 근데 동사로 쓰다가 그냥 이거를 좀 편하게 이런 기능으로도 써보자 그래서 조동사라는 게 된 거지, 원래 얘네가 조동사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동사를 후퇴시켰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 현대 영어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backshift라는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Woul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Will you open the door? 이라고 해서 그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would you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다. 보통 이렇게 다들 또 문법책에서 한 번씩은 보셨잖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쓰면은 이게 하나 후퇴한 거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서 약간 불확실한 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원어민들이 간주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가 약간 좀 망설이는 뭐 그런 뉘앙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를 distancing이라고, 거리두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물리적 거리두기 말고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Woul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화자의 어떤 그 망설임이라고 해서 tentativeness, 바로 이 망설임이 들어있다. 보통 이렇게 원서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망설인다는 거는 그 상대방 눈치를 본다는 거고, 그쵸? 상대방 눈치를 본다는 거고, 그러면은 뭔가 좀 신중하고 더 예의를 갖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좀 더 정중한 표현에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문법 지식이 이제 파편처럼 분산돼 있던 게 한 대로 좀 많이 모아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다른 뭐 책이나 저 말고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도 좀 더 이해가 빨라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상 좀 원리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영문법 원서에는 그러면 뭐라고
진짜 딱 제대로 나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영문법 원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진짜 거의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구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담으려고 하는데 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옥스퍼드나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같은 그런 데서 나온 외국 선배님들이 써놓으신 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차용을 해서 제가 예문은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영문법 원서에서는 주로 이 가정법을 이제 conditionals라는 이 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subjunctive mood에 다가 꼭 넣지 않고 그냥 conditionals라는 장에다가 따로 넣어서 그냥 이제 문법책에 적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the conditional mood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뭐 조건법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가정법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건법을 대부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조건법은 물론 뭐 원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5가지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zero conditional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irst conditional 그리고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mixed conditional 이라고 해서 보통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zero conditional 이거는 일반적 사실을 다룰 때 보통 사용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즉 general truth를 말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put ice in hot water, it melts.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얼음을 넣으면 녹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조건이고 심지어 이거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zero conditional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건데 If Jihu has some free time or Jihu has some time, he usually goes hiking. 이렇게 해서 지우라는 애는 보통 시간이 나면 뭐 시간이 좀 생기면 대부분은 뭐 그냥 뭐 등산을 간다 이런 식으로 뭐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행위들이 있죠. 이런 일상적인 것들 이런 거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 zero conditional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f you are sad, I'm sad too 이런 거.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옛날에 왜 다모라는 그 드라마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좀 유치한 말이긴 한데 글쎄요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 막 이런 말 이제 아이한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당연한 거를 나타낼 때 진짜 일반적인 현상이나 일반적인 상태 나타낼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zero conditional 이런 거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zero conditional의 특징은 진짜 아무것도 내가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if를 when으로 바꿔도 거의 대부분 다 말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문장들에서 if를 when으로 바꿔서 When you put ice in hot water, it melts 이렇게 얘기를 하든 When Jihu has some free time, he usually goes hik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When you are sad, I'm sad too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 이런 문장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문장은 제가 영어 뇌 만들기 시리즈에 썼었던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If I call him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when I call him 이라고 얘기를 해도 의미상에 뭐 엄청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zero conditional의 특징이 뭐죠? 이게 전혀 화자의 상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화자의 상상이라든가 소망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당연한 거 진짜 일반적인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zero conditional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가정법 장에다가 분류를 해 놓은 것이지 이게 가정법이라고 뭐 선생님들이 우겼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식의 뭐 선동 같은 그런 얘기는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사실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진짜 정확한 명칭은 직설법으로 쓴 조건문 이렇게 보시면은 딱 이제 방금 전에 zero conditional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용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로서 빚어지는 그런 어떤 혼란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zero conditional은 그 어떤 특징 때문에 주로 과학에서 진짜 많이 써요. 과학 지문에서 그냥 이러면 이렇다, 이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걸 쓸 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뭐 나오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If the temperature 뭐 falls below 뭐 0 degrees Celsius, water freezes. 온도가 섭씨 0도 밑으로 내려가면 물은 언다. 이런 정말 증명된 과학적 사실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역시 zero conditional이 짱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first conditional인데, 이제 얘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가정법 현재라고 배웠던 애가 바로 얘예요. 이게 바로 first conditional인데요.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걔는 그 시험을 뭐 통과할 거다 라는 이런 단순한 조건. If we understand each other, we will be happy.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행복해질 거다. 그 다음에 뭐 If you're busy, I'll come back tomorrow. 네가 바쁘면 나는 내일 다시 올게. 뭐 이런 문장. 어떤 조건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라면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first conditional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뭔가 약간 설득, 그 다음에 경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If you don't come home early, I'll lock the door. 너 집에 일찍 안 오면 내가 문을 확 잠가버리겠어. 이거는 솔직히 이제 한창 때 다들 한 번쯤은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봤던 그런 무서운 그런 얘기인데 딱 보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경고잖아요, 그쵸? 경고보다는 솔직히 이 정도면 약간 협박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런 경우죠. If you buy me a cupcake, I will buy you a coffee. 네가 나한테 컵케이크를 하나 사면 내가 너한테 뭐 커피를 한 잔 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딜은 아닙니다. 요즘은 커피가 더 비쌀걸요. If you hit the like, I'm going to work harder.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설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덧붙이자면은 이런 first conditional에서는 이제 should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 should의 기능은 이 가능성을 훨씬 떨어뜨려서 진짜 혹시라도 뭐 그렇다면 이런 영어로는 by any chance라고 원서에는 나와요. 진짜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런 식의 가정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런 should가 들어간 이런 first conditional은 각종 뭐 법 조항이나 아니면 뭐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무적이고 격식적인 그런 글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형은 또 if를 생략하고 이 should랑 주어를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 진짜 공문서 같은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고 되게 많은 그런 안내서나 어떤 공문 같은 데 진짜 많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문법서들의 상당수는 이 should를 쓰는 이런 first conditional 문장 같은 경우를 should 가정법이라고 따로 빼가지고 따로 별도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문법 원서에는 보통 그냥 first conditional 이 장에다가 그냥 should를 쓰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이제 덧붙여 설명을 보통은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you should see him, please tell him that I want to talk to him. 뭐 진짜 네가 혹시 걔를 좀 보게 되면은 내가 걔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문장은 영국 영어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어 같으면 보통 should를 빼서 If you see him, please tell him that I want to talk to him. 뭐 이런 식으로 야, 걔 보면은 나 걔랑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쟤한테 좀 전해줘.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실제로 영국 영어는 미국 영어에 비해서 이 should의 사용이 굉장히 잦은 편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딱 이제 그 녀석쯤에 도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데요. Second conditional. 이게 진짜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정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속하는 그런 문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second conditional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의, 뭐 가상의, hypothetical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비현실의, 사실적이지 않은, 그래서 뭐 unreal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second conditiona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화자가 말하는 순간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second condition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 텐데 If he didn't treat me like a child, I would stay with him. 그러면 이제 야, 걔가 나를 어린아이 취급을 안 하면 내가 걔랑 뭐 같이 있을 텐데 정도의 이제 문장을 제가 쓴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don't가 아니고 didn't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후퇴입니다. 이게 바로 backshift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뭐 I will stay with him이 아니고
I would stay with him. 이렇게 또 will도 would로 후퇴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걔가 나를 현재는 진짜로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확정된 사실처럼 걔랑 같이 있을 게 아니고, 만약에 걔가 지금은 나를 비록 어린아이 취급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사실과 반대로 가정을 한다면 내가 뭐 걔랑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 뭐 요런 게 이제 I would stay with him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진짜로 가정법 그 문법책에서 볼만한 그런 예문인데, If I had wings, I would fly to you. 내가 날개가 있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딱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 진짜 지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상상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이 바로 second conditional 이라는 거를 쓴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적용을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f I was younger than you, I would call you 형. 내가 만약에 너보다 어렸다면 내가 너를 형이라고 부를 텐데, 제가 보통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남자들한테 장난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쉽지만 저보다 어려서 제가 어차피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발 후퇴시켜서 백시프트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안심하고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걔네를 형이라고 부를 일은 죽을 때까지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if I was young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걸 딱 보시고 저거 was가 아니고 were 아닌가?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맞아요. 제가 지금 쓴 게 사실은 원칙이랑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그냥 일반 구어체에서는 were 대신에 was로 그냥 바꿔 쓰는 일이 사실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니까 were를 쓰는 경우가 더 적어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냥 구어체처럼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저렇게 if I were younger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 얘기하는 대로 그냥 써놓은 거고, 진짜 여기서 더 강하게 얘기할 때는 was를 were로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들 중에서도 좀 깐깐하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우리말을 되게 깐깐하게 하시는 분들은 국문법에 진짜 맞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영어에도 원어민들이, 진짜 깐깐한 원어민들은 이거를 꼭 were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맞아요. 이게 원래 맞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원어민들이 그냥 were 이라는 말 자체가 I were 이라는 말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I was로 가정법인데 바꿔 쓰는 경우가 점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were로 바꾸는 경우가 진짜 원래 전통 가정법이라 이거를 심지어 were subjunctive라고까지 불러요. were 가정법 이렇게. 근데 갈수록 was를 쓰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was가 여기에 포함이 아마 될 거고, 이거를 뭐 비격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도 존대법 같은 게 점점 간소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국문법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게 뭐 잘못됐거나 뭐 틀렸거나 아니면 무슨 막아야 될 사회 악이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정해놓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 쓰는 대로 변합니다. 이거 자연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막는 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불가능할 거고 미래에는 그냥 이게 표준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ere 가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심화편에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볼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 친구가 어떤 그 이성을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짝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야, if she loved you too, what would you do?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제 친구랑 그 여성분은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제가 말한 거에 바탕을 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 if she loved you too 그랬죠.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loves가 아니고 loved로 후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what will you do도 아니고 what would you do.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상상 속으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잔인한 예문인데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제가 써봤어요. 그녀가 너를 비록 사랑하진 않지만 네 상상 속에서. 이거 너무 잔인하다. 어쨌든 간에 이거 좋은 예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쩌다가 그분이 제 친구를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 정황 증거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현실성이 점점점 생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사실과 반대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쵸 이런 게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슬슬 말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If she loves you too, what will you do? 이렇게. 그쵸. 어떻게 후퇴시키고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걸 보니까 뉘앙스 차이를 딱 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요게 이제 이런 conditionals를 배워두시면 아주 좋은 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 뉘앙스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third conditional 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정말 우리한테 극악의 그 고통을 안겨줬던 바로 그 시리즈들이 되겠는데요. 이 세 번째 조건문의 경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을 나타냅니다. 즉,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또는 과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불가능한 가정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third conditional 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영문법 원서에서는 이 third conditional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단어로 reproach라든가 regret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reproach는 뭐 책망, 그 다음에 뭐 자책,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egret 같은 경우는 뭐 후회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한번 이런 문장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If you had driven slowly, you wouldn't have had the accident. 네가 만약에 운전을 천천히 했었더라면 너는 그런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아이고 이 인간아 왜 운전을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망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원서에 보통 reproach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문형을 만드는 이런 공식을 진짜 수학적으로 딱 표현하면은 if 하고 뒤에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past perfect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어하고, 그 다음에 would, could 뭐 이런 것들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들. 그 다음에 이제 have pp.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딱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완성이 되는데, 수학머리가 진짜 뛰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것만 보고도 바로바로 뭐 적용이 가능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문과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약간 규칙에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설명을 제가 좀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third conditional 같은 경우는 언어 심리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네가 만약에 실제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you drove가 되겠죠. 그래서 네가 운전을 천천히 했다. 만약에 사실 진짜 그랬다면은 you drove slowl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라면은 you didn't have the accident. 그쵸? 이게 진짜 사고가 안 났다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친구가 운전을 천천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you drove slowly가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더 과거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아시는 뭐 대과거 또는 뭐 과거 완료라고 하는 had pp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you had driven slow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if를 붙여줘서 if you had driven slowly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네가 운전을 천천히 했었더라면 이라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실제로 사고가 안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You did not have the accident.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님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더 후퇴를 시키겠죠. You had not have the accident.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완료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안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안 날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후퇴시킨 would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하나씩 더 과거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would보다 더 과거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would보다 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후퇴시킬 게 없어서 그냥 would를 그냥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you would not had the accident.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woul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 때문에 had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동사 원형인 have로 바꿔서 You would not have had the accident.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문장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If you had driven slowly, you wouldn't have had the accident. 이런 식으로 말이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네가 운전을 천천히 했었더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
예, 이게 바로 이제 third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표현들이 꼭 여기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데 쓰일 때는 전부 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would, 그다음 could, should 뭐 이런 게 없었다면은 바로 뒤에 had pp로 표현했을 부분인데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입니다. 이 룰을 깨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have로 그냥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원서에 나와 있는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정법 실전 편으로 들어가서 진짜 뭐 회화와 그 다음에 뭐 글쓰기 이거를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진짜 입에 단내가 나고 손이 마비될 때까지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확실하게 장착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If you had helped me back then, 네가 만약에 그때 나를 도왔더라면 I would have finished the project last year. 나는 작년에 아마 그 프로젝트를 끝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third conditional인데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 자네가 날 안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책망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로 쓰는 게 바로 이제 third conditional이 되겠고, 만약에 얘가 진짜로 도와줬다면은 you helped me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후퇴를 하면은 you had helped me가 되고요. 그래서 if you had helped me 이렇게 되면은 네가 그때 나를 안 도와줬지만 사실은 근데 만약에 도와줬었더라면 이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진짜 끝냈다면은 뭐 I finished the project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후퇴를 시키면은 I had finished the project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would를 넣고 뒤에다 연결을 해주면 I would have finished the project 라는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f you had helped me I would have finished the project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통째로 진짜 다 과거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살려보면은 if you had helped me back then 네가 그때 나를 만약에 도와줬었더라면 I would have finished the project last year 내가 작년에 그 프로젝트를 끝냈을 텐데, 예,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그런 가정, 예, 이렇게 딱 여러분께서 잡아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는 사실 되게 명료하죠. 예, 이거를 익히는 데는 당연히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 때 내가 뭔가 납득이 안 가는 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효율이 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어딘가에서 이 would 뒤에 이렇게 have pp가 오는 경우를 현재 완료도 과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완료를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아무튼 거의 다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현재 완료는 과거랑은 다르죠. 이게 그 영어의 그 양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사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have pp 표현, 물론 영어랑 똑같진 않지만 이거를 진짜 과거 표현으로 그냥 쓰기도 하는데 거의 그렇게 쓰는데요. 영어는 그거랑 또 결이 달라요.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처럼 I would have finished the project last year 이라고 작년이라는 과거 표현이 빡 박혀 있는데 여기다가 have pp로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는 사실 좀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굉장히 불합리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오해를 하시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설명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mixed conditional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대부분 혼합 가정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과거에 어떤 일이 그 반대로 일어났더라면 이라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고요. 지금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결과일 텐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혼합 가정법 mixed conditional입니다.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제가 진짜 예를 딱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부부싸움 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만 안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이게 진짜 딱이거든요. 이 혼합 가정법에는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해본다면은 If I hadn't married him back then, 내가 그때 그랑 결혼을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은 I wouldn't be living like this. 난 지금 이렇게는 안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결혼을 그와 한 거는 I married him 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혀 반대되는 가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과거로 바꿔서 I had married him
이죠.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안 그랬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야 되니까 if I had not married him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이제 조건절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I am living like this now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의 그때 안 그랬다면 발생했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나리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would를 넣어서 I would not be living like this now. 난 지금 이렇게는 안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If I hadn't married him back then, I wouldn't be living like this right now.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인간이랑 결혼만 했다면 난 지금 이렇게는 안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막장 드라마 대사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보신 게 이제 혼합가정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혼합가정법은 딱히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의 어떤 이단화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정은 과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현재의 결과를 어떻게 가정을 할 수가 있다면 다른 식으로 시제를 막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야, 내가 만약에 네 앞에서 내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더라면 너는 아마 나를 지금쯤 두들겨 팼을 거야 라든가 야, 어제 네가 나를 도와줬었더라면 내일쯤은 내가 휴가를 가고도 남았겠다. 막 이런 진짜 복잡한 표현들이 있죠. 이런 거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양절의 시제를 무슨 규칙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혼합가정법이라기보다 그냥 이런 조건문을 만드는 하나의 기법인데 이거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법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는 원래 원어가 subjunctive mood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조건법이라고 conditional mood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대체 subjunctive mood라는 말에서 이 subjunctive는 진짜 뭐를 뜻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 그 다음에 영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미국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런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심화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